왜 가치인가? 스튜어트 월리스, 영국의 사상가이자 새로운 경제시스템 공론자. 자, 세계는 전례 없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의 한계에 맞닥뜨렸다. 어쩌면 한계를 이미 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거야. 뭐 기상변화, 기후변화. 점점 꽃피는 시기가 빨라져. 그건 느끼겠어. 예? 옛날에는 4월 중순쯤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3월 말이면 피는 것 같고요. 그 옛날에 순서가 있었다니까. 개나리 진달래 피고 철쭉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꽃이 뭐 아카시아 꽃 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꺼번에 다 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기후가 더워져서. 동시에 인구 성장과 빠른 기술 변화 때문에 2050년까지 약 10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내가 맨날 좀 삐딱하게 얘기하잖아. 15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려면 한 25억 개가 사라질 거다.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25억 명이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새로운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 얘기지. 이 15억 개가 나왔어? 그러면 20억 개가 사라져. 5억은 지금 못 먹고 사는 거야. 더욱이 탄소를 포함해서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자원들이 고갈되는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의 일자리 창출과 생태계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의 삶 사이에 잠재적인 갈등이 직면해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볼 땐 전기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전기가 없는 사회. 우리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우리 빨리 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나무해 와야 돼. 불 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아파트에서는 못 살 거야 아마. 그죠? 여러 가지. 전기가 없다. 언제 한번 그 영화 보니까 드라마인데 미드인가요? 뭐 유럽의 전기가 사라졌다. 어떤 이유에서?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는 그 뭐 전쟁들 뭐 그런 싸움 이런 걸 다룬 영화도 봤는데 여기에 점점 심해지는 지정학적 안보 문제, 대륙을 넘나드는 난민들. 저번 난민들은 뭐 우리 그 이렇게 남아메리카에서는 그냥 막 다 미국으로 간다고 가잖아요, 그죠? 난민들 또 여기만 있어요? 저 옛날에 저기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있었어요, 잠깐. 오래 있진 않고 1년 동안 그 영구년으로. 그랬을 때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로 난민이 다니는 학교야. 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난민 자격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제 남아메리카나 그 당시에는 저 네팔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열심히 학교를 다녀. 그래서 야, 진짜 교육열이 되게 뛰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교를 와야 돈을 줘. 학교를 가서 출석을 해야 어, 돈을 줘요. 그래야 또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또 가서 뭐 빵 사 먹죠. 그런 거야. 그렇구나. 나는 돈을 안 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녔는데. 자, 경제적 이주자. 계속해서 심화되는 글로벌 부와 소득의 불균형. 이건 어떻게 할까요? 부와 소득의 불균형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부와 소득의 불균형. 이거는 점점 심해진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다양한 외부 효과. 몰라. 뭐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일으킬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이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어떤 문제는 있다. 이제 이런 거고. 우리는 파멸적인 후퇴 혹은 긍정적인 진보라는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후퇴할 거냐 진보할 거냐. 항상 우리 진보를 먼저 생각해야지. 좋은 점. 어찌되었든 우리는 압도적인 시스템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뭔가 하여튼 변할 것이다. 많은 잠재적인 솔루션이 있겠지만 이러한 솔루션을 채택하고 시스템의 변화가 긍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치다. 가치. 가치는 명확한 목적지와 거기까지 가는 수단을 제공한다. 서유럽의 산업혁명 뒤에는 창의성, 신뢰, 그리고 기업으로의 가치 이동이 있었다.
노예제도의 폐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노예들이 노예들로 하여금 산업을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증기기관으로 시작해서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되고 민권운동의 배후에도 가치동이 있었고 이와 비슷하게 20세기 서구 경제에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변화 뒤에도 가치동이 있었다. 20세기 중반에는 케인스주의로의 가치동과 신자유주의 이게 이제 1980년대와 90년대에 거쳐서 21세기 첫 10년까지 요때까지로 투박하게 알려진 가치 이동이 있었다 이거죠. 가치는 사람들을 행동하도록 한다. 이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행동하도록 하죠.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가치의 변화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가치 이동은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선봉대와 명확하고 긍정적이며 영향력 있는 담론이 수반되어야 달성한다. 그 이후에야 규범과 법의 변화는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더 큰 가치 변화로 이루어진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변화와 사회 변화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를 감안할 때 이제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는데 이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느끼지도 못하고 변하는 거야.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법률과 경제적 인센티브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고 실행되는 시점이 오면 이미 구식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죠? 자,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치혁명이다. 기술이 끼치는 영향력이 복잡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건 알아. 비슷한 논쟁은 신문의 헤드라인에 매일같이 등장하다. 하지만 가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기술 개발의 각 단계에 필요한 상황 지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기술 개발의 어떤 단계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미적 감각과 같은 특정한 가치와 종언성과 공동의 성과 같은 더 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을까? 다음에 나올 9개. 이 9개의 가치 변곡점은 시작일 것이다. 우리 이제 이 가치가 바뀌는 이런 것이 이제 9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저자가 이제 예시한 거죠. 기술 개발자와 기업과 책임 이반자와 소셜 인플루언서 같은 리더들은 이 점을 활용해서 가치를 되돌아보고 기술 구현을 광범위한 맥락에서 논의하며 행동을 취함으로써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교재 또 내용을 봤고요.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제 IoT 기술에 대한 이런 적용 사례라든지 하면서 이제 이 보안의 이슈까지 이제 간 거죠. 이 IoT 기계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거 누군가가 이제 해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걸 어떻게 막을래? 이제 이러하는 거예요. 막아야 돼. 그 다음에 사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킹이 됐다. 그럼 끝난 거지. 그게 내 목숨이야? 네. 자, 상품화 될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의 위협은 시장 진입의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해결해야 된다. 이 보안 기술은 센서나 네트워크 기술만큼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 센서의 발달, 이 센서가 발달해야 돼요. 이게 새로운 센서가 나와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어.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혈당이에요. 혈당 센서. 어떻게 이게 이제 해보면 제일 문제가 체열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매일 당뇨 환자들은 손가락이나 뭐 이런 데서 바늘로 콕 찍어가지고 피 한 방울을 내야 돼. 근데 이게 뭐 그까진 건 뭐 이렇게 아프냐인데 매일 하는 사람은 괴롭단 말이야.
매일 해? 아침, 점심, 저녁 세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체열 안 하고 자동으로 잴 수 있는 이런 방식이 있다면은 이제 획기적일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제 새로운 물질이 하나 나왔는데 요런 이제 이걸 셀이라고 그래봐요. 이 셀이 혈당에 대해서 반응을 해. 혈당 반응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얘가 뭐 200이다 그러면 얘가 두 배로 커져. 뭐 두 배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커져. 그다음에 이게 50이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 이게 자꾸 이런 새로운 게 개발이 됐다 하니까 동전 1원짜리 동전만한 거, 요만한 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몸에다가 이식하는 거야. 몸에 이식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전파를 쏴요. 전파를 쏘면은 이 손목 시계 있잖아요. 시계에 이제 혈당이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지금 이제 뭐 아이폰에서 선전하는 것도 뭐 이 손목 시계에 나온다는 거지만 이거는 혈당이 아니고 무슨 심전도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아직은 이 피부로 잴 수가 없으니까 이 피부로 잴 수 있으면 그건 완전히 뭐 획기적인 발명이지. 그게 아니니까 이제 몸에다 이식하자는 거였는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걸 하려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원이 들어가야 되거든. 전원. 그럼 여기다 아무리 작지만 전지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또 몸에다 이식하면은 이 전원이 뭐 아무리 오래 써야 1년 쓴단 말이야. 그럼 1년 있다가 또 수술해서 꺼내가지고 다시 전원 넣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센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센서에서 읽어온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을 네트워크 기술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이 기술만큼만 열심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보안 기술 역시 중요하다. 근데 이제 보안 기술을 가진 회사 찾기가 새로운 보안 기술 만들어내는 회사 만들기가 보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전 세계 IoT 보안 지출 예상을 보면은 2016년에 전 세계 사무 인터넷 중에서 이 보안 지출 규모가 약 3억 4,800만 달러였다. 만 달러야. 3억 4천만 달러.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개 더 붙여야 되거든. 3천억 만, 아유, 뭐, 하도 커가지고 모르겠어. 하여튼 무지 컸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보안 지출 규모가 이제 거의 뭐 2배 이상 늘 거고. 자, 이제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지출이 초반에 완만한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사물 인터넷 보안 지출은 기술력 향상, 조직 변화 및 확장 가능한 서비스 옵션이 늘어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주장하는 거는 이거 보안 업체, 데이터 보안 업체가 굉장히 전망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데이터 보안 업체에다가 그럼 투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재밌는 게 이게 이런 회사가 인터넷 보안하는 업체가 10개라면은 이 10개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남고 나머지 다 망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응?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이 누구냐 이제 이건데. 사물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 발생하는 위협이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그러니까 해커들이 해킹을 이제 여러 군데서 막 한다는 거고, 다음에 이게 다양한 형태로 공격이 변이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보안 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결론이야. 사물 인터넷 보안 시장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좋은 그 분야가 될 거다 하는 거고요. 이 커넥티드 카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형 트럭들, 민간 항공기, 농기구 및 건설 장비와 같은 기타 복합 기기 및 차량이 향후 엔드포인트 보안 지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거고. 이제 이 하나의 이제 커넥티드 카면 이제 모든 차가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뭐 여러 대가 있어. 여러 대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부산 갈 사람이야. 부산 갈 차야.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부산 갈 거야. 이 사람은 뭐 대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서로 다 알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부산까지 가시네요. 부산 가시는까지 제가 따라갈게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이제 나란히 따라가는 거야. 부산까지. 이 사람은 가고, 그럼 이 사람은 따라만 가면서 이제 놀아. 이제 뭐 좀 자도 되고. 그럼 이 사람 대전 가잖아요. 그럼 또 이 사람한테 연락해요. 나 대전까지만 좀 데려다 주십시오. 오케이. 그럼 들어와. 그럼 가다가 이제 대전 근처에 오면 이 사람이 뭐 서로 알려줘도 되고, 자 여기 대전 다 왔습니다. 뭐 오케이. 끊고 나가. 뭐 이렇게까지도 앞으로 발전될 거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뭐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의 그 혼잡도를 늘릴 수 그러니까 줄일 수 있다.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더 쓸 수 있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막 좋은 점 막 얘기하는데 또 나쁜 점도 뭐 저는 언뜻 볼 때 그럼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가 왜 나 이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고라는 건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그럼 사고가 하나 나면은 이 사람들이 다 연쇄적으로 사고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이제 가트너가 뭐라고 했냐면 높은 통찰력,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해서 비용 효과가 높은 혁신적인 정보 처리 과정. 왜냐면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보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혁신적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대용량 데이터 규모, 하이 볼륨, 아니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빠른 속도, 하이 벨로시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다음에 높은 다양성, 버라이어티, 하이 버라이어티를 가진 정보 자산을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가트너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맥킨지는 전향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툴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막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수집해. 그 다음에 이걸 저장해. 이걸 관리하고 분석할 수 없는 규모로의 데이터 집합을 의미한다. 이제 현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데이터들의 집합을 빅데이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 중요한 거는 가치 있는 정보라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가치 있는 정보. 근데 이제 이거를 정당한 방법으로 이걸 하면 좋은데, 알죠? 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막 가치 있는 정보를 자기네들끼리 갖는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건 이제 그 범법행위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나 기술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빅데이터를 보면은 이거 2020년에 관리해야 될 정보량은 약 50배가 증가됐다. 2011년에 비해서 이렇게 예견을 한 거고 이게 맞은 거죠. 우선 요 당시에 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집채만한 컴퓨터 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의 과학자들만 쓰던 이런 시대에서 이 PC 시대가 온 거죠. IBM에서 이 PC를 개발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거의 1인 1PC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브로드밴드로 해서 이제 통신이 빨라지면서 웹 2.0,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됐어요. 여기 이제 요 가운데 보면 모바일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이제 요물인데, 자, 이 스마트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진화할 거냐 하는 것도 궁금해요. 또 내년에는 또 뭐가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이게 한없이 발전을 할 거 아니야. 어디까지 발전할 건지 진짜 예측 불가한
한 시절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빅데이터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디지털 정보량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 사물정보통신 하다 보니 이건 결국 인공지능이 아니면 안 된다. 결국 인공지능이 하지 이게 인간이 어떻게 다 프로그램해서 하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 과연 이것도 어디까지 그 진보할 거냐 하는 거는 항상 그 퀘스천인데 또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활용적인 문제를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까지 가능하며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치 창출이 되는 구조. 이 데이터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보면은 저장.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하겠죠. 검색은 이제 활용적인 문제 쪽에서는 이제 검색 엔진에서 활용할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검색 엔진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번역도 이거 뭐 이제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검색 엔진 쪽에서 번역을 해주니까 이제 여행할 쪽에 굉장히 편하죠, 그죠? 적어도.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다음에 웹 2.0 공유. 그래서 확산 및 공유가 이제 KMS인데, 널리지 매니지먼트 서비스, 널리지 매니지먼트, 이런 지식 경영에 필요한 서비스로 조직 구성원의 지식 자산에 대한 자세, 조직의 지식 평가, 보상 체계, 지식 공유 문화 등 조직 차원의 인프라와 통신 네트워크, 하드웨어, 각종 소프트웨어 및 도구 등 정보 기술 차원의 인프라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 그 KMS 널리지 매니지먼트를 소개한 길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인식을 해야죠. 이 추론해야 돼. 이 빅데이터로부터 무언가 가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야 돼. 이 가치 창출이야.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데이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구슬도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런 그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까지 가능하며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치 창출이 되는 구조로, 이제 이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료계와 금융계에 적용한다. 이게 한동안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도 그 대형 병원들에서 왓슨을 도입했다 해가지고 이제 막 광고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새는 다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니까 IBM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서 뭐 MRI, 초음파, 뭐 사진 찍은 거, 이런 데이터들을 보내면 컴퓨터가 왓슨이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암 몇 기다. 그다음에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치료 방법이 좋다. 이게 이제 착 가.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처리하는 그런 구조를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빅데이터의 네 가지 차원을 보면 우선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많아진다. 다양성,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온다. 그 다음에 속도 빨라진다. 이런 거에 대한 복잡성과 가치를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고요. 결국 이 밸류, 가치적 관점이 많아지고 있다 하는 거야. 자, 볼륨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으로 처리 불가능한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버라이어티, 다양해. 기술 발전에 따른 데이터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다음 벨로시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속도, 이러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데이터가 막 수도 없이 오는데 이거를 빨리 분석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 밸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수집, 분석되는 데이터의 가치를 고려해야 돼. 의미 있는 가치가 나와야지. 가치가 없으면 이거 해서 뭐하냐 이거죠. 볼륨,
버라이어티, 다양성, 그다음에 벨로시티, 속도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